네, 저희 이슈엔 현장이 매주 금요일마다 거시경제 체크포인트를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 금요일마다 찾아오시는 분이죠. 하나대투증권 김두원 선임연구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잠시 자리를 비웠으니까 저랑은 2주 만이네요. 그렇네요. 네,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 주 동안? 한 주 동안 네. 최근에 뭐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막 확대됐으니까 네. 여러 가지 뭐 점검 사항도 있었고 또 뭐 별로 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 근데 그 거시경제를 전망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뭐 거래일수가 2월 달에는 명절도 있고 네. 거래일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생각보다 많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좀 체크할 변수들이 많다. 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월에 저희가 체크해 봐야 될 변수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하나하나 정리를 해 보도록 할까요? 그렇죠. 2월 들면서 앞서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만 사뭇 분위기가 좀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글로벌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주가는 상승을 하고 있으나 속도 측면에서는 좀 경감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진했던 유럽과 신흥국 주가가 오히려 반등세가 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그 미국의 원유 재고 부담이 있었지만 2월 한 달간을 놓고 본다면 그렇게 급락했던 유가가 다소 좀 반등을 했고 금 가격 역시 하락 전환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월 FOMC 이후 미국 그 경제가 좀 조정을 보였지만 유럽 내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ECB가 기대보다 큰 통화 정책 완화를 폈고요. 네. 싱가포르뿐만 아니고 이번 주에 호주 또한 며칠 전에 있었던 중국의 지준율 인하까지 신흥국들도 그 통화 완화 정책을 피력하면서 경기 부양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2월은 우리에게는 설이 있고요. 중국에는 춘절이 있고 즉 네. 거래일 수가 여타 다른 달에 비해서 좀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글로벌 경기에 변동성을 확대할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매크로 변수가 특히 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환율 전쟁 측면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최근 좀 시끌시끌한 그리스 부분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는 아무래도 최근에 핫 이슈라고 할 수 있죠. 시장에서 유가 반등 또는 유가의 향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게 바로 환율 전쟁 부분인데, 지금 환율 전쟁까지 치닫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아직까지 그런 건 아닌데 좀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아직 전쟁이라고 예단하기는 좀 이를 것 같고요. 네. 지금은 전쟁 바로 촉발 직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항상 어떤 큰 이벤트가 있을 때 일어나는 것도 물론 불안하지만 일어나기 전에 가장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맞아요. 따름이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증시가 이런 부분에 가장 변동성이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환율 조정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린 부분 중에 하나지만 네. 최근에 뭐 글로벌 디플레 압력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아니면 올해는 못한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에는 올해 하반기, 즉 6월 말쯤인데 미국이 금리 인상을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긴축 노선으로 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과 일본은 완화를 좀 더 피는 완화 정책으로 가는 것 같고 네. 영국은 최근에 좀 중립적인 스탠스 노선으로 좀 변경되는 것 같고 이러한 모든 점을 감안해 봤을 때 그 선진 중앙은행들의 스탠스가 엇갈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외환 시장의 변동성을 크게 확대시키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앞서 제가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신흥국, 특히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최근에 환율 밴드를 좀 기울기를 인하했고 네. 중국은 지준율을 좀 인하했고 최근에 덴마크, 루마니아까지도 인하폭이 좀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네. 신흥국들도 이러한 통화 완화 정책을 펴면서 어떻게 보면 환율 전쟁을 준비하고 아니면 참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선진국은 자발적으로, 신흥국은 비자발적으로 환율 전쟁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환율 전쟁 되게 좀 거창한 말일 수도 있는데요. 전쟁하면 최후의 승자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과연 누가 이길 것인지도 매우 관심이 기추가 주목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약간의 그 숨고르기를 하다고 보면 미시적으로 볼 때
재정 여력에 따라서 국가별 명암이 극명하게 갈릴 것이다라고 저희가 네.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재정 건전성이 불안한 국가들은 통화 완화 정책을 피면서 환율을, 그러니까 자국 통화를 방어하고 싶더라도 불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한편 재정 여력이 좀 있는 국가들은 통화 완화 정책을 펴면서 어느 정도 환율 전쟁에 뛰어들 수 있다. 이런 측면을 연결시킬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반년간 이어진 국제유가 급락으로 글로벌 디플레 압력이 좀 높은 상황이지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하반기 국제유가 반등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임금의 상승 가능성을 좀 감안해 볼 때 하반기 미국의 금리 인상이 좀 가시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측면에 봤을 때 신흥국들의 외환시장 변동성이 극대화될 수 있고 지금은 환율 전쟁의 전야제 즈음의 시기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상반기 내내 환율 전쟁이라고 불리는 외환시장 변동성에 저희가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환율 전쟁에서 최후의 승자가 나타날 수 있나요? 보통 환율 전쟁이 그 승자를 좀 저희가 가늠해 볼 때는 네. 과연 이 환율 전쟁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국가와 비자발적으로 참여한 국가를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떠한 전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쟁을 할 때 저희가 싸우고 싶고 자발적으로 일으킨 국가들이 승산이 높기 때문에 네. 이런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지금의 환율 전쟁의 승자는 아무래도 선진국이 될 것으로 보고요. 네. 그 가운데 미국이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 다음은 바로 이제 그리스입니다. 자, 그리스 이슈가 과연 어디까지 파장을 미치게 될 것인가? 하루하루 호재와 악재가 좀 갈리고 있는 그런 양상인 것 같아요. 유럽중앙은행에서는 통화 완화 정책을 펼치겠다고 하면서 호재거리를 작용을 했었다가 이제 또 그리스의 그리스의 국채는 담보로 받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과연 그리스의 행보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여파가 어떻게 미칠 것인가?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그리스 같은 경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게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리스는 일단은 가장 두려웠던 게 그레시트라는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할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이 가장 주목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많이 경감된 건 사실입니다. 그리스 네. 자체, 즉 시리자당이 이제 압승을 했는데 시장 자체가 그리스에 대해서 채무 상각 요구를 좀 포기를 하고 탕감 쪽 아니면 채무를 갚겠다, 교환한다 이런 쪽으로 노선을 잡았기 때문에 유로존에서 탈퇴할 가능성은 매우 없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빚을 갚겠다는 것이지 어느 정도 갚겠다는 말을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지금 ECB 트로이카와의 그 어느 정도 협상에 대해서 줄다리기 하는 걸로 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독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가 뒷짐지고 어느 정도 좀 방관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독일의 제스처, 말 한마디에 따라서 네. 하루하루 그리스의 그 리스크가 부각되다든지 아니면 수면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ECB가 이 전날까지만 해도 그리스의 구제금융을 중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다가 전일은 다시 은행권에 대해서 한 600억 유로 정도를 긴급 구제 요청해주겠다라고 네. 반복하면서 그리스 불안감이 좀 수면 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제가 염두에 둘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선진국 시장에서는 그리스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불안감을 높게 사고 있습니다. 네. 어디에 비해 높게 산다면 아시아 증시에 비해서 좀 높게 사고 있는데요. 이상하게 우리 한국을 비롯해서 아시아 시장에서는 그리스에 대한 불안감을 다소 좀 별반 위험하지 않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유는 아무래도 지난 2012년 다들 고생했던 그리스 위기에 대한 학습 효과가 어느 정도 사람들이 기억 속에 있는 것 같고 네. 둘째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는 그리스의 가능성이 없다라는 측면이 가장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볼 때는 2월달 앞으로 향후에는 외환시장 변동성이 크게 즉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는 유비무환의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측면에서 아직은 해결되지 않은 물론 최악의 시나리오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불안감이 상존해 있는 그리스 부분은 다소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유로존 가운데 그래도 어떤 정책 결정이라든지 그런 데 있어서 입김이 가장 강한 독일은 아직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럼 그 외에 다른 국가들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의 빚을 빌려줬던 사람들, 네. 그러니까 빌려줬던 국가들이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독일이 가장 포지션이 큽니다. 그런데 독일이 좀 뒷짐을 지고 있는 상태고, 네. 그 다음에 큰 네덜란드라든지 프랑스와 이탈리아들이 최근에 그리스가 내세운 그 조건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만의 제스처가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네. 부분이고, 그 여타 뭐 프랑스라든지 이탈리아는 지금의 어차피 못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리스가 유예를 하면서 천천히 갖겠다고 하니 한번 해보자는 식의 제스처를 좀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 것 같아요. 우선은 이 그리스가 유로존 안에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좀 힘을 모아보자 이런 의도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유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까요? 지금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낳았던 이유가 바로 유가 하락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최근 며칠 동안은 유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의 좀 전망이 어떨지가 궁금해요. 아무래도 오늘 나왔던 유가 반등은 뭐 리비아의 정세 불안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 혹시 이런 것들이 좀 단기로 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유가는 배럴당 40달러 선이 아마 저점일 것이다라고 좀 네.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현재 유가가 바닥을 찾아가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차차 이제 2분기부터는 완만하게 반등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 유가가 배럴당 50달러 선으로 올라오면서 그 전에 유가를 배럴당 뭐 2, 30불 대로 보던 해외 주요 기관들의 컨센서스가 다시 네. 좀 반등으로 가닥을 잡히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런 가운데서도 추가 하락에 대해서 피는 논리들의 목소리가 좀 높은데요. 네.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 부분이지만 2월 달은 점차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논리에 따라서 유가의 추가 하락 가능성을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이유는 한 두 가지인데요. 최근에 미국 원유 재고에 대한 부담도 그렇지만 미국의 셰일 업체들이 유가가 급락하면서 도산을 할 거다, 즉 천천히 할 거다라는 시각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될, 즉 미국 셰일 업체들의 구조 조정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측면은 아무래도 단기간에 유가의 반등이 나타나지만 여전히 공급 측면에서의 끊임없는 과잉을 생산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유가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논리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오펙 회원들 중에서 가장 입김이 센 사우디가 절대 강하게 완강하게 버티고 있어서 공식적으로 생산 쿼터를 늘릴 수는 없겠지만 네. 일부 베네수엘라라든지 지금 현재 디폴트 압력에 노출되어 있는 일부 국가들은 암묵적으로 몰래 생산 쿼터를 늘릴 것이다. 즉 공급 쪽에서 여전히 초과 공급이 이어질 논리다라는 게 이 두 가지가 추가 유가 하락을 보는 이제 배경인데요. 네. 물론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실제로 데이터도 미국의 원유 재고 같은 경우도 최근 80년 만에 최대로 좀 증가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신빙성 있는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유가의 최근의 하락에는 공급단보다는 수요단에서의 작용이 매우 컸다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하락 물론 가능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유가가 배럴당 한 40달러 선에서는 저점을 형성하고 추가적으로 완만하게 반등하는 시나리오가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사는 사람이 없으면 파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수요가 없으면 공급이 아무리 늘어나도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계신 건가 보네요. 그렇죠. 저는 네.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앞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셨던 부분이 강조하셨던 부분이 바로 2월은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변동성 확대 구간을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투자자분들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이 가장 투자자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1월 달 불과 한 일주일, 2주 전만 해도 글로벌 수요 둔화, 경제 전망 하향,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실상 최근에 코스닥 우리 시장의 그 코스닥 지수가 600선을 돌파했지요. 이만큼 그 시크리컬 업종, 즉 경기 민감 업종들의 반등이 거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저점에 대한 인식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네. 실무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동시에 작용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볼 때에는 향후의 변동성 확대 측면이 매우 높다. 또한 불안감이 아직은 해결되지 않고 상존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측면을 감안해 봤을 때 중장기적인 흐름보다는 단기적인 호흡에서 가져가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2월 시장의 첫 번째 주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한 3주 정도 남았지만 실질적인 거래 일수는 많지 않죠. 뭐 설 연휴도 있고 뭐 거기에 이어서 뭐 휴가를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 이제 저희가 2월 시장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변수들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주시고 마무리 짓죠. 그렇죠.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다음 주부터 제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유럽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럽 중에서도 그리스와 결부시킬 수 있는 독일의 메르켈 총리의 행보를 저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네. 할 수 있겠습니다. 일정상 보면 우리 시간으로 2월 9일 월요일인데요. 시간은 아직 미정입니다. 메르켈 총리가 미국을 방문합니다. 미국에서 그리스에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논의할지, 또한 최근 유럽 내에서 지속되고 있는 디플레 압력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가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 이어서 10일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인데요. EU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리스의 총리와 독일 총리가 드디어 만나기 시작하는데 네. 과연 독일이 어떤 입장을 그리스한테 제안을 할 것이고 그리스는 또 어떻게 받아칠 것인지에 대해서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월 9일과 2월 12일 다음 주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여러분들도 꼼꼼하게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에는 메르켈 총리가 미국을 가네요. 네, 저는 용답동을 갑니다. 네, 아무 의미 없는 얘기였고요.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오늘 하나대투증권 김도원 선임연구원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